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어떤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중국에만큼은 사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 놓는 게 최근에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3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떤 그 상표 분쟁도 우리 기업이 모두 다 이겼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파리바게뜨가 긴 소송 끝에 이겼습니다. 먼저 파리바게뜨를 한번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파리바게뜨의 그 상표인데 영어로 된 거 파리바게뜨, 저게 이제 등록을 받은 상표입니다. 근데 누가 P를 B로 바꾸고 바리스 바게트라는 저 상표를 등록을 받은 거예요. 등록을 받고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것도 김광춘입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심판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이겼어요. 김광춘이가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에서 1심에서는 김광춘이가 이겼어요. 그 2심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파리바게뜨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제 김광춘이하고 파리바게뜨 이 싸움을 제가 2017년도에 가서 이제 파리바게뜨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김광춘이가 아까 우리 기업들한테 상표를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김광춘이가 이 상표를 준비를 하면서 언론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해가지고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파리바게뜨가 뭐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프랑스 기업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설문 결과를 법원에다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뜨에서 굉장히 김광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김광춘이가 여기에 또 불복을 해가지고 또 저게 지금 재심까지 최고인민법원에 상訴했습니다. 아마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좀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파리바게뜨가 김광춘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것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알 텐데, 설빙. 우리나라 설빙이 2015년도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상표를 출원했더니 2014년도에 누가 저렇게 벌써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을 해놓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매장처럼 우리 설빙 매장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전국에 수백 개의 어떤 매장을 저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빙이 진출할 수가 없었죠. 진출을 포기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설빙을 대상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해서 우리 설빙이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업이 승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파리바게뜨와 설빙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에 등록했지만은 중국에 등록을 안 했다. 사실 이거는 판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했는데 중국에도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북경에 있을 때 그 한중기술교류회라는 데를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업이 여러 중소기업들이 북경에 와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이제 그런 교류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쭉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기업이 기능성 음료예요. 이게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교류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기능성 음료를 막 나눠주면서 우리 제품 좋으니까 한번 맛좀 보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교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업체 대표랑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 업체 대표가 한국에는 특허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중국에는 아예 수능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국 사람이 이 기능성 음료를 들고 가서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이 음료를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음료의 이제 상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이 상표를, 중국에다 상표를 등록을 해버리면은 우리 기업은 그 제품으로 중국에 판매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중국에도 다 효과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만 등록해놓고 중국에다 등록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많은 사건들을 의뢰를 받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중국에다가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저도 이제 중국에 한 6년 정도 살았지만은 중국에 살아보신 분은 뭐 대충 알 텐데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거의 안 씁니다. 모든 영어를 중국어로 바꿔서 부르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중에서 굉장히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중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딴마이라고 해야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알죠. 햄버거 하면 잘 모릅니다. 함바오 이렇게 해야 되고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라고 하죠. 모든 영어를 중국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어떤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존심 버리고 중국 시장 진출할 때는 다 중국어로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진출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잘 된 게 보면 코카콜라입니다. 코컬러거든요, 중국어로. 저거는 발음도 비슷하면서 의미도 좋고, 저런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네이밍이죠. 까루프 같은 경우에도 짜루프 해가지고 가정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저런 의미.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할 때는 네이밍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의미도 좋고 발음하기도 쉽고 소비자들에게 기억하기도 쉽고 이런 상표를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도 뚜르 쯔르 해가지고 발음도 비슷하면서 의미도 이제 좋은 이제 저런 네이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든지 어떤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네이밍을 했다가는 간혹에 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출할 때는 까이슈르였거든요. 까이슈. 아마 갤럭시를 아마 호칭을 중국식으로 바꿔서 까이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까이슈가 이게 까이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중국어 그런 중국어랑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반드시 죽는 거니까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까이르슈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출원할 때는 영문 상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국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가지고는 중문 브랜드 네이밍으로 하는 것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타오바오 이런 데서 내 상표를 도용한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중국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타오바오에서 이제 저렇게 판다고 하면은 타오바오든 찡동이든 웬만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지재권 보호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판매자한테 그 소명 기회를 줍니다. 3일 동안 3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은 소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 계정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계정을 못 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벌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타오바오나 찡동이라 이런 데서 내 모조품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런 그 침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판매상과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플랫폼 운영자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판매상과 이제 플랫폼 타오바오, 예를 들어 타오바오 하면은 타오바오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죠.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타오바오 관련해 가지고 내 상표, 등록된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건인데, 우리나라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타오바오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업로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모델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런 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표권이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이런 것도 똑같이 자체적인 어떤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아마 이 계정에서 타오바오에서 삭제되는 데까지 보통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건 한 달 반, 2달 정도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매장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내 모조품이 침해됐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 모조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 상표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을 구매하는 그 과정도 공정이 입혀야 인터넷 공정을, 구매 공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행정 단속을 가든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 강한 어떤 증거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조품이 침해됐다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내 상표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침해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매 공정도 하고 또 판매상이나 공장을 가가지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런 증거 취합하고 하는, 수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작업일 수도 있어 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단속회사나 아니면은 특허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모조품이 발견이 되고 증거까지 다 수집을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단속이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 행정단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뭔가를 결과를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단속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 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지만은 형사소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통상적으로는 행정단속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행정단속은 각 지방에 있는 시장감독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행정단속을 요청할 때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갖춰야 됩니다. 아까 그 구매 공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품 판매되는 사진, 공장 어떤 그런 사진, 공장 주소, 위치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시장감독국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증거를 갖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시장감독국에서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은 그런 어떤 모조품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장에서 짝퉁만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걸 만들다가 특정 시간에만 짝품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속을 또 언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D-Day를 설정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8월 1일 날 내가 이 공장을 급습을 하겠다고 하면은 8월 1일 급습하기 그날 당일날 그 시장감독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날 오후에 급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장이 미리 정보를 알고 증거를 없애는 그런
시간조차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일날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전날이라도 신고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공장을 이제 급습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행정 단속이 이제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행정 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많은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감독국을 단속 공무원들 데려갔어요. 공장을 갔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워낙 소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짝퉁 제품 맞긴 맞는데 이게 라벨을 안 붙인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단속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주소지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공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사건 의뢰받아가지고 갔는데 공장인 줄 알고 갔는데 일반 사무실이고 또 그 작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 주소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오히려 행정단속보다는 뭐 판매상이나 총판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때로는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판매상이나 총판 이런 데서는 어떤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공장에 관한 그런 어떤 정보도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행정단속이 가장 물론 이제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워낙 어떤 이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자들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이제 행정단속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반부정당 경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4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반부정당 경쟁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상표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품의 장식이나 포장이나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내 거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반부정당 경쟁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가장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주 유명한 타인의 상품의 포장이나 장식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반부정당 경쟁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일정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상표는 서로 다르지만은 초콜릿 모양이라든지 포장한 모양,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부정당 경쟁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도 보면 어린이들이 마시는 이제 요구르트인데 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안에 있는 동물은 다르지만은 병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포장 상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오인 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 유사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부정당 경쟁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유에서 뭐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우유가 퍼지는 거, 뭐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 밑에 것도 보면은 글자라든지 또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장 자체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 상품의 어떤 매장의 어떤 독특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어떤 진열 방식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췄다고 하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내가 비록 상표는 아니더라도 내 상품의 어떤 예를 들어 병 모양 같은 거를 누가 그대로 뺏겨서 판매를 한다. 아니면은 포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의 외관들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상표법이 아니라 반부정당 경쟁법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 방송인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다. 호적에 올리는 것과 같아. 내가 만든 상표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굉장히 쉬우면서도 가슴에 팍팍 와닿는 그런 말 같아요.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상표를 만들더라도 이거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상표 그대로 사용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만든 상표, 독특하게 만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내가지고 예전만큼 그런 어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국의 어떤 14억 시장이라는 엄청난 이 시장을 우리 기업이 놓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자꾸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중국과는 나중에 뭐 실제로 이제 진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중국에만큼은 사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출원하면서 중국에도 출원해서 내 상표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 짝퉁 대국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뭐 내 상품 중국에 진출해봐야 뭐 모성품 때문에 짝퉁 때문에 사업 제대로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권리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강력한 상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는 손에 쥐고 침해를 했으면은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국 진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출원해 놓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 상표 중국 기업이랑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지금은 좀 떨쳐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내 상표가 실제로 선점을 당했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됩니다. 중국의 어떤 그런 상표 보호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상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많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상표 브로커 같은 문제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뭐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시장 진출 중국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만 이렇게 활발히 하다가 중국 시장 나중에 중국 시장이 탑이 나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벌써 내 상표가 다 선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패션 쪽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정말 상표 출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표 출원해 가지고 내 사업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